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머플러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2021년도 한 해가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해가 다 가는 시점에 연말에는 항상 이 연말정산이 있잖아요. 참 연말정산을 매년 하긴 하지만 할 때마다 막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기도 하고 직장인들은 또 뭐 성과금을 또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더 내야 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하잖아요. 네. 이 연말정산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직장인들한테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그 보너스가 다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어떤 사람은 더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야 되는 분들한테는 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역의 보너스, 마이너스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하면 보너스를 챙길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준비를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거는 챙겨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이 뭐냐? 우리가 이제 그 매달 월급 급여 명세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세금을 다 내고 있잖아요. 소득세, 지방세, 그다음에 뭐 사대보험, 의료 뭐 다 해서 의료보험까지 다 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한 거 다 한 거 아니냐? 거기다 또 뭘 세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돌려받거나 하냐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매달 띄는 거는 원천징수라고 해서 임시로 한 거예요.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한 거고 그 연말정산이 뭐예요? 정산. 그래서 진짜 이 세금이 맞느냐. 그래서 세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래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건데 결정세액을 계산하려면 이 사람이 그동안에 받는 소득이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과세 표준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 소득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표준소득을 정하려면 그 공제받는 항목들 이게 쭉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공제받는 항목에 우리가 이제 그 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의료비, 그 다음에 보험료. 근데 보험료도 이제 필수적인 보험료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사전에 알기도 어렵고 실제로 지출한 거에 따라서 다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제받는 것들 빼고 그래서 소득 금액을 확정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다시 이제 세금 공제 받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항목들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다 계산하고 나서 결정세액을 만들고 그 결정세액과 그동안에 임시로 낸 세금 그 차이를 해서 결정세액이 줄어들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환급을 받는 거고 그게 이제 13월의 보너스가 되는 거고 결정세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거꾸로 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연말정산 과정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말씀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낸 세금하고 연말정산에서 이제 최종 세금을 낸 것하고 그래서 뭐 더 받거나 또 더 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또 궁금하거든요. 일단 계산하는 방법 가기 전에 우리가 소득 구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지 그 예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면세점이라는 게 있고 어느 정도 그 소득이 되면 계속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1,200만 원부터 해서 설정이 되고요. 1,200만 원 이하면 이제 6%, 그 다음에 1,200에서 4,600만 원 그 구간에 대해서는 1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내가 받고 있다 그러면은 1,200에 대해서는 6이니까 72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3천이면 1,800 그 증가된 구간 전체에 대해서 15%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인크리스 되는 거 증분에 대해서만 15%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270만 원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342만 원의 세금을 내는 그런 방식인데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제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총소득이 있고, 근데 거기서 아까 이제 3천 원이 총소득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제 대표적인 공제가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적용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3천만 원이 이제 이다. 그럼 이제 구간별로 공제 금액이 다 달라지는데 3천만 원의 경우에는 이제 1,500하고 4,500 사이의 구간이기 때문에 975만 원의 공제가 있게 돼요. 그러면 내 소득이 3천이 아니고 975원을 뺀 2,025만 원. 그게 이제 내 표준소득, 내 소득으로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1,200까지는 6% 해서 계산한 그거는 같은데 증가분이 이제 달라지죠. 증가분이 1,800이 아니라 825만 원이니까 825만 원에 대해서 15% 그걸 가산한 196만 원. 그러니까 앞서 그냥 그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없을 경우에 차이가 크죠. 342만 원이었는데 이게 196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총소득에서 그 소득 공제를 받는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득 공제를 받을수록 자기의 적용되는 세율만큼 그만큼의 금액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소득 공제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물론 요즘엔 다 전산으로 다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산으로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하게 되면 소득공제해서 표준 소득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세액공제 또 해서 또 세금 자체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세액을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이 공제 또 다른 종류가 또 있을까요? 이게 뭐 본인이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근로소득 공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도 이제 연말정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살아계신 경우에 부모님을 그 주민등록상에 이쪽으로 편입을 시키게 되고 그래서 부양가족을 하게 되면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다 거기에 포함이 돼서 공제를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경로우대에 해당되는 걸 수 있는데 또 이제 장애인 있는 경우에 이제 장애인 또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공제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그 주소를 옮긴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계셔야 가능한 거고 뭐 해서 내가 어떻게 단기간에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항목들이 대부분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은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나?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그 카드 공제가 이제 그런데 무조건 내가 그럼 카드를 막 많이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정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까 이제 3천의 케이스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3천만 원의 경우에는 내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돼요. 그러면은 750만 원이 되겠죠. 750만 원을 넘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또 어떤 카드를 쓰냐에 따라서 공제율 그 인정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썼다 그러면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뭐 체크카드, 직불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또 현금 영수증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30%. 그래서 이제 왜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뭐 직불카드 이걸 차별하는 겁니까? 라는 당연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당장에 돈이 없어도 당겨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신용으로 해서 지출을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득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통장에 있는 그 잔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걸 장려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현금으로 많이 지불하는 경우 재래시장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에는 카드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하는 경우에 그런 쪽의 경우에 좀 장려를 하자. 재래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인프라도 약하고 소득도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혜택을 주자.
그런 또 배려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15% 30% 차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쓴 거를 계산해 보니까 7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 카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카드 포인트 같은 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각종 방식으로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할인 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자기 금액을 봐서 750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민간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총 소득의 25% 초과한 카드 사용액은 모두 공제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지가 않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도가 없으면 뭐 계속해서 뭐 그 소득 공제되는 폭이 매우 줄어들어서 세수 자체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총소득이 3,000원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얼마냐에 따라서 또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소득이 좀 적은 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총소득의 25%를 넘어서는 금액, 지출액에서 인정되는 한도가 300만 원. 그리고 7천만 원에서 1억 2천까지는 250만 원. 그리고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그래서 300, 250, 200 이렇게 해서 한도가 각각 설정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말정산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그 제도가 항상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그래서 집콕, 그리고 외식 줄고,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숙박 이런 것들이 영위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래서 신설됐다고 볼 수 있죠. 소비를 좀 진작하자.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올해에 이제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 근데 조금 늘어난 경우는 아니고 그래도 5%는 더 늘어난 경우는 그럼 이제 지난 해 거하고 올해 걸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그 5%를 초과한 것만큼의 10% 그만큼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은 항상 그때그때 챙겨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라서 소비 진작하는 그런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부분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저희의 카드 사용 실적을 잘 확인하고 카드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군요. 그러면 저는 또 여기서 신용카드도 되지만 신용카드 외에 또 다른 소득공제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택 관련해서 또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택 마련이라는 게 되게 가구로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 주택 청약을 위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거를 이제 해서 청약 하시려는 분들한테 그런 그 자격을 제안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 그 저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거고 연간 납입 금액에 이제 한도를 두는 거예요. 그 소득공제 한도. 그래서 최대 240만 원까지. 근데 240만 원을 전액 그 소득공제 해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 다시 4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240만 원을 넣으시면 40%가 얼마예요? 96만 원. 96만 원이 내 소득에서 빠지는 거죠. 차감되는 그런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모든 분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냐?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근로자이시면서 당연히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산이 다 돼 있는데 이 전산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 무주택 확인서, 그러니까 무주택 확인서를 사전에 그 내가 통장 가입한 은행에 그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이게 이제 자동으로 처리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 연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연내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무주택자다 이런 확인서를 그 은행에 통장 개설은행에 제출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직접 안 가셔도 되고 앱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뭐 귀찮아서 만약에 못 하시거나 안 하셨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제 복잡한 거죠. 추가 경정 청구. 그러니까 고쳐달라 이런 거잖아요. 추가 경정 청구라는 절차를 거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런 번거로움을 감수하시기보다는 미리 이렇게 앱으로 하시면 본인이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류는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절차도 간편하고요. 네. 아, 네.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인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투자와 관련해서 이 파격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득공제 혜택은 비교적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근로 소득자인 경우에 또는 뭐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한테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이 가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해당되는데 그러면 이제 의문을 가시겠죠. 아니 왜 여유 있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기업들이 되게 중요하고 기업들 중에서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야 되잖아요. 이제 벤처 기업들. 근데 이제 벤처 기업이 이제 새로 만들었다 그래서 다 벤처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벤처 기업은 기술에 대해서 되게 우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벤처 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벤처 기업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다 벤처가 아니고 기술력이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럼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를 누가 입증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증 기관들이 있잖아요. 기술 신보나 기술 신보가 있고 이런 데서 평가해서 투자한 기업, 평가해서 기술 평가해서 대출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아서 벤처 기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R&D 기술 개발 쪽으로 계속 뭐 5천만 원 이상으로 이제 쓰는 기업들, 연구 개발 기업 이런 기업은 이제 벤처 기업 지정이 되는 거고, 또 이제 벤처 투자 기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VC, 창투사, 뭐 신기술 금융회사, 신기술 이런 데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벤처 투자 기관이라고 하는데 벤처 투자 기관이 투자한 기업 그런 기업도 뭔가 이거는 기술력이 있다라고 봐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 이런 기업이 이제 벤처 기업입니다. 이 벤처 기업에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거나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전액 그리고 3천에서 5천까지는 70% 그리고 5천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3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벤처기업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자 3천까지는 전액이니까 3천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 2천에 대해서 70이니까 1,400, 4,400만 원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야 그러면은 누구나 다 해서 여유 있는 사람은 다 하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한도가 당해 있어요. 총 소득의 50%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도가 5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를 모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투자하는 이 투자 위험은 조금 크지만 그래도 아주 혜택이 파격적이니까
약간 조금 확 끌리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러면 혹시 아까 벤처 투자 말씀하셨는데 벤처 투자에 주어지는 또 다른 혜택이 있을까요?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시면 그러면 되게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벤처 기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벤처 기업은 기본적으로 통계에 따라 다른데 스타트업 기준입니다. 새로 기업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동안 이제 벤처 기업으로 지정이 된 거는 그 중에 일부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생존율이 외국 같은 경우 5%에서 10%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원금이 다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좀 파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하실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의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4,40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돼요. 그럼 4,400에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 그럼 아까 이제 1억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38.5% 지방세까지 합쳐서 그만큼의 이제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그 세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금액으로 계산하면 1,700만 원이에요. 그럼 5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바로 1,700만 원을 돌려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이제 3,300이 되는 건데 이 3,300이 없어질 수도 있고 다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3,300이 10배가 돼서 3억 3천이 될 수도 있고, 물론 5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그거보다 작지만, 그래서 이 5천만 원 또는 뭐 내가 당장 돌려받은 거 빼고 3,300만 원 이게 이제 몇 배가 될 수가 있죠. 뭐 몇십 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소득이잖아요. 양도 차익이죠.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뭐 주식 양도 차익은 지금도 세금 안 내는데 그게 무슨 혜택이냐. 그런데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5천만 원까지는 안 내요. 근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3억까지는 22%를 냅니다. 그리고 3억을 다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7.5%를 내요. 그러니까 주식 양도 차익도 2023년부터는 과세가 된다. 그런데 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공제 외에 또 세액공제? 또 궁금한 점이 드네요. 세액공제는 그 직장인들이 또는 연말정산할 때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왜냐면은 그 카드도 그 연말에 막 왕창 쓰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도 만약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업을 일단 골라야 되잖아요. 어느 기업에 할지. 그리고 그런데 하는 투자조합은 뭐가 있을, 개인 투자조합 그런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기관이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소득공제 폭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의 10%라서 대폭 줄어들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세액공제 말씀드린 상품, 연금저축 계좌, 그 다음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한도에 대해서 한도가 있긴 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비교적 연말에 이제 납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걸 또 많이 활용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금, 저축, 펀드가 있고 보험이 있고, 근데 신탁은 중지가 됐어요.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RP라고 하죠. 개인형 퇴직연금. 여기에는 300, 400, 700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 소득 구간에 따라서 16.5 또는 13.2 만큼의 세금을 바로 또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연말정산하는 목적으로 활용하신다는 건데요. 혹시 이거 한꺼번에 납입도 가능한가요?
사실 이런 좀 아까 말씀드린 연금저축이나 IRP는 계속 월로 월 적립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일시납으로 해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내에만 말씀드린 한도 금액을 일시적으로 납입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직장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도가 지금 현재 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최대 400 그리고 IRP는 최대 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0을 다 IRP에 넣으셔도 되고 또 연금 저축에 일부 넣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50세 이상이면 한시적으로 200만 원씩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600 그리고 700이 아니라 900 이렇게까지 해서 한도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200씩 해가지고 200만 원씩. 근데 이게 내년까지만 적용돼요.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에 이제 됐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제 3년간 한시적인 거라서 50세 이상 노후 준비 만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제도가 있었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준비를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사실은 이제 배려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를 한 건 어떻게 돼요? 받아야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한시적이다. 그러니까 올해는 50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진짜 현재 가입돼 있나? 또 어떻게 돼 있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입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되고 가입하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내 지금 계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일단 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거나 마이머플러 앱을 통해서 자기 계좌를 모아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현재 납입이 어느 정도 돼 있거나 또는 안 돼 있거나 또 개설이 안 돼 있거나 이런 상황을 보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으신 분들은 만드셔야 되고 또 있으신 분들은 상황이 어떤지 연말정산을 계기로 해서 살펴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꿀팁을 가져가시는 거가 되겠네요. 그리고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ISA 계좌도 세액공제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ISA는 비과세 계좌잖아요. 그래서 연간 2천만 원까지 해서 그리고 3년 의무 가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산을 하죠. 그런데 이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인데 세율 자체가 9.9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아주 좋은 상품인데 이 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계속 하셔도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지난 돈을 인출해서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저축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연금 계좌라 그러면 연금저축 IRP를 이제 합친 건데 이 연금 계좌에다가 이전해서 넣으시면 10%까지.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을 넣고 3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2천만 원이 예를 들어서 2,5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2,500만 원을 이제 3년이 돼서 연금 계좌에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10%니까 25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4천만 원 해가지고 넣으셨어요. 그러면 400만 원 세액공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한도가 있어요. 300만 원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 이내이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번 ISA 계좌 갖고 계신 분들은 3년이 지나신 분들은 꼭 챙겨보셔서 내가 이 IS를 계속 갖고 갈지 연금 계좌로 넣을지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데 ISA도 좋은 제도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ISA로 계속 갖고 가시는 것보다는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다 넣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자체도 비과세 아닙니까? 근데 비과세 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SA보다는 연금 계좌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3년 지났고 그 금액 있으신 분들은 계속 가는 것보다는 세액공제도 받고 그 다음에 연금 계좌가 주는 비과세 이런 혜택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개인적으로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연말정산해서 그 총소득 임시 세액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결정세액하고 차이를 넓히느냐. 그래서 임시로 낸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내가 이제 돌려받는 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3월에 보너스 이걸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거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특히 소득공제 관련해서 세액공제 관련해서 어떠한 금융상품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역시 마이머플러 TV를 시청하시면 돈을 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방송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